2026년 1월의 차가운 아침 공기 속에서 당신은 무심코 결제한 커피 한 잔의 가격이 예전과는 미묘하게 다르다는 사실을 직감합니다. 스마트폰 화면 속에서 붉게 깜빡이는 환율 그래프는 우리가 오랫동안 두려워했던 1,500원이라는 심리적 저지선을 향해 조용히 기어오르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 숫자가 단순한 여행 비용의 증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가진 자산의 실질 가치가 증발하고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정부의 강력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1,430원에서 다시 1,450원으로 반등하며 통제 불가능한 거대한 힘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자금을 움직이는 플레이어들은 이미 계산기를 두드리며 이 새로운 고환율 시대가 가져올 파장을 조용히 그리고 냉정하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뉴스에서 반도체 수출 호황이라는 단어를 보고 안심하는 그 순간에도 구조적인 수급 불균형은 시장의 바닥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728조 원이라는 사상 최대 규모의 예산안이 편성되었지만 이것이 당신의 삶을 구원할지 아니면 화폐 가치를 떨어뜨릴지 의심해야 합니다. 적자 국채 발행이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은 국가의 재정 건전성이 흔들리고 있다는 조용한 그러나 명백한 신호입니다. 당신은 경제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을 밑돌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 우리가 서 있는 이 땅의 경제적 활력이 식어가고 있음을 느껴야 합니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따른 자본 유출의 공포가 시장을 짓누르고 있을 때 당신의 포트폴리오는 과연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국내 주식을 버리고 미국 주식으로 떠나는 현상은 원화의 힘이 약해지고 달러의 지배력이 강해지는 악순환을 가속화합니다. 금융권의 전문가들은 환율이 1,500원을 돌파할 가능성을 경고하며 이것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새로운 표준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당신은 환율이 오르면 수출 기업이 돈을 벌어 경제가 좋아질 것이라는 과거의 낡은 공식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음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은행들은 당신에게 돈을 빌려주고 싶어도 빌려줄 수 없는 보이지 않는 자본 비율의 압박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주자본 비율이라고 불리는 이 복잡한 숫자는 환율이 오를수록 은행의 목을 조르며 시중의 돈줄을 마르게 하는 주범이 됩니다. 환율이 10원 오를 때마다 은행의 건전성 지표가 하락하고 그 결과는 당신의 대출 금리 상승과 한도 축소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숫자의 노름이 아니라 실물 경제를 지탱하는 혈관이 서서히 수축하고 있다는 매우 위험하고 직접적인 경고입니다. 중소기업과 혁신기업으로 흘러가야 할 자금이 막히면서 우리 경제의 미래 동력인 생산적 금융이 가장 먼저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당신이 거래하는 은행이 대출 심사를 까다롭게 강화하는 이유는 그들이 원해서가 아니라 시스템이 그들에게 브레이크를 걸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웃는 자와 우는 자가 극명하게 갈리는 잔인한 시장의 한복판으로 아무런 보호 장비 없이 걸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증권사와 보험사들 역시 이제는 환율을 단순한 이익의 등락 문제가 아닌 회사의 생존을 결정짓는 자본의 변수로 무겁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증권사들은 해지 거래로 당장의 손실을 막아보려 애쓰지만 환율이 오를수록 위험액이 늘어나며 자본 비율을 갉아먹는 딜레마에 빠집니다. 보험사들은 장부상의 수치는 안전해 보일지 몰라도 급증하는 해지 비용은 그들의 기초 체력을 서서히 고갈시키는 보이지 않는 출혈이 됩니다. 이제 시선을 돌려 거대한 기계음이 울리는 산업 현장을 바라보면 그곳에서도 희비가 잔인하게 엇갈리는 기묘한 풍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거대한 조선소의 도크에서는 달러로 받는 선박 대금이 원화로 환산되면서 가만히 앉아서 돈을 버는 듯한 달콤한 착시 현상이 나타납니다. 자동차 업계 역시 해외에서 벌어들인 달러의 가치가 높아지면서 환차익이라는 예상치 못한 보너스를 챙기며 표정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이들의 미소 뒤에 숨겨진 부품 수급 비용의 증가와 물류비 상승이라는 어두운 그림자를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반면 원유를 전량 달러로 사와야 하는 정유사들은 수요 감소와 가격 하락에 환차손까지 겹친 삼중고에 갇혀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당신이 해외여행을 꿈꾸며 검색하는 항공권 가격 뒤에는 리스료와 정비비를 비싼 달러로 내야 하는 항공사들의 절박한 사정이 숨어 있습니다. 기업들이 고환율에 적응했다는 뉴스는 사실일지 모르지만 그 적응의 대가가 결국 가격표를 통해 당신에게 전가된다는 사실은 말해주지 않습니다. 동네 주유소의 휘발유 가격이
좀처럼 떨어지지 않는 이유는 국제 유가가 아니라 바로 이 고장난 환율 시스템 때문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시장을 움직이는 진짜 거인들인 연기금과 공제회가 이 위태로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냉정하게 관찰해야 합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이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평온함을 유지하며 해외 자산 비중을 줄이지 않겠다는 완고하고 침착한 태도를 보입니다. 그들이 가진 자산의 대부분이 이미 해외에 투자되어 있기에 원화 가치가 떨어질수록 그들의 원화 환산 자산은 오히려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노후 자금을 지키는 연기금이 역설적으로 한국 화폐의 위기 상황에서 이익을 방어하는 구조라는 서늘한 진실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단기적인 환율 변동 때문에 거대한 투자 포트폴리오를 바꾸지 않겠다고 선언하며 한국 시장을 차가운 시선으로 관망하고 있습니다. 반면 국내 기업을 인수하고 투자해야 하는 사모펀드 운용사들은 지금이 생존을 건 치열한 전쟁터임을 본능적으로 감지하고 있습니다. 고환율은 해외 자본에게는 한국의 알짜 기업들을 헐값에 사들일 수 있는 다시 없을 박앤세일 기간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강력한 달러를 쥐고 있는 외국계 펀드들은 환율 효과를 등에 업고 국내 펀드보다 훨씬 높은 가격을 부르며 시장을 장악하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업의 주인이 바뀌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산업의 핵심 자산이 해외로 넘어가는 거대한 자본 이동의 서막일 수 있습니다. 해외 자본에게 한국 기업들은 연중 무휴, 박앤세일 상품처럼 보이며 그들은 막강한 달러를 무기로 냉정한 사냥에 나서고 있습니다. 반면 원화로 자금을 모은 국내 운용사들은 입찰 경쟁에서 밀려나며 안방 시장을 내어주는 씁쓸한 상황을 무기력하게 지켜봅니다. 당신은 이것이 단순한 비즈니스 뉴스가 아니라 부가 유출되고 경제의 주도권이 넘어가는 조용한 침몰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제 고환율은 일시적으로 지나가는 소나기가 아니라 우리가 매일 숨쉬고 견뎌야 하는 피할 수 없는 기후가 되었습니다. 당신이 미래의 불안감을 느껴 미국 주식을 사들이는 행위 자체가 역설적으로 원화 가치를 더 빠르게 떨어뜨리는 악순환을 완성합니다. 정부가 밸류업을 외치며 투자를 독려해도 영리한 자본은 더 안전하고 수익성 높은 곳을 향해 냉정하게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치솟는 환율은 수입 물가를 밀어올리고 당신이 마트에서 무심코 집어드는 모든 물건의 가격표를 조용히 바꿔버릴 것입니다. 월급 통장에 찍히는 숫자는 그대로일지 몰라도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의 개수는 서서히 그리고 확실하게 줄어듭니다. 한국은행은 경기를 살리기 위해 금리를 내리고 싶어도 환율 방어라는 거대한 벽에 막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딜레마에 빠집니다. 고금리가 길어지면 무리하게 빚을 내어 집을 산 사람들의 고통은 커지고 부동산 시장의 뇌관은 더욱 위험하게 달아오를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끓는 물속의 개구리처럼 우리가 위기를 감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서서히 경제의 활력이 죽어가는 위험한 과정입니다. 당신은 전문가들이 말하는 1,500원이라는 숫자가 단순한 전망치가 아니라 이미 시장이 각오하고 대비한 현실임을 직시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환율이 오르면 수출이 잘 되어 경제가 살아났지만 지금은 물가 상승과 자본 유출이라는 쓰라린 고통만이 우리에게 남았습니다. 기업들은 더 이상 국내에 공장을 짓지 않고 해외로 나가 직접 달러를 벌어들이는 것이 생존의 유일한 길임을 알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내의 양질의 일자리는 줄어들고 청년들의 취업문은 더욱 좁아지는 구조적인 불황이 우리 곁에 찾아옵니다. 당신이 굳게 믿었던 원화 자산의 가치가 소리 없이 녹아내릴 때 진짜 부자들은 이미 달러와 금으로 자산을 옮겨 놓았습니다. 정부의 예산이 역대 최대라고 선전하지만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 그 효과는 반감되고 결국 세금 부담만 당신에게 돌아옵니다. 이제 우리는 환율이 다시 1200원대로 돌아갈 것이라는 안일한 희망을 버리고 냉혹하게 바뀐 게임의 규칙에 적응해야 합니다. 시장은 이미 분명한 신호를 보내고 있으며 눈치 빠른 플레이어들은 당신이 망설이는 사이에 탈출구를 찾아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당신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해 지금 당장 확인해야 할 몇 가지 위험 신호들이 바로 당신 눈앞에서 붉게 깜빡이고 있습니다. 당신이 반도체가 많이 팔리면 달러가 흔해져 환율이 내릴 것이라고 믿는다면 그것은 치명적인 착각일 수 있습니다. 수출 기업들이 벌어들인 달러는 국내로 돌아오지 않고 더 나은 투자처를 찾아 해외에 그대로 머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시장에 달러가 공급되지 않는 구조적인 가뭄을 만들며 아무리 수출이 잘 되어도 환율이 떨어지지 않는 미스터리를 설명합니다. 기업들은 환율 변동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 달러를 쥐고 놓지 않으며 이는 원화의 가치를 더욱 짓누르는 결과를 낳습니다. 동시에 정부가 쏟아내는 막대한 양의 적자 국채는 시중의 자금을 빨아들이며 금리가 내려갈 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당신이 대출 이자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다고 느끼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거시적인 수급 불균형이 당신의 가계부를 압박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1,500원이라는 환율은 일시적인 공포가 아니라 기업과 은행이 사업 계획의 기본값으로 설정한 차가운 현실이 되었습니다. 은행들은 위험 자산을 줄이기 위해 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으며 이는 당신이 급할 때 돈을 빌릴 곳이 사라짐을 의미합니다. 신생 기업과 중소기업으로 흘러가야 할 자금이 막히면 경제의 성장판이 닫히고 양질의 일자리는 더욱 빠르게 소멸할 것입니다. 당신은 거리의 가게들이 하나둘 문을 닫는 모습을 보며 이것이 단순한 불황이 아니라 돈맥경화의 부작용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수입 물가는 환율 상승분을 그대로 반영하여 오르고 당신의 생활비는 월급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정부가 물가를 잡겠다고 선언해도 수입 원자재 가격이 오르는 구조적인 인플레이션 앞에서는 그 효력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이 매일 사용하는 전기와 가스 요금에도 이 높은 환율이 청구서의 숫자를 바꾸는 보이지 않는 세금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 시장의 매력을 잃어가고 있으며 그들의 이탈은 원화 약세를 부채질하는 또 다른 기폭제가 됩니다. 그들은 한국 경제가 저성장의 만에 빠졌다고 판단하고 냉정하게 자금을 회수하여 더 역동적인 시장으로 떠나고 있습니다. 당신은 뉴스 앵커가 외국인의 순매도를 보도할 때마다 우리 경제를 지탱하던 기둥 하나가 흔들리고 있음을 직감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환율이 안정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보다는 변동성이 일상이 된 거친 바다에서 생존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현금을 원화로만 가지고 있는 것은 구멍난 배에 앉아 구조대가 오기만을 기다리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위험한 도박입니다. 당신의 자산 포트폴리오에 달러라는 안전판이 없다면 다가오는 파도에 휩쓸려 소중한 재산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당신이 반드시 확인해야 할 3가지 핵심 지표를 통해 남들보다 한 발 앞서 위기를 감지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당신의 마이너스 통장 금리가 기준금리 동결 뉴스에도 불구하고 슬금슬금 오르기 시작하는 기이한 현상입니다. 이것은 은행들이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해 현금을 움켜쥐고 시중에 돈을 푸는 것을 극도로 꺼리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두 번째 신호는 당신의 장바구니 물가가 정부가 발표하는 공식 소비자 물가 상승률보다 훨씬 가파르게 뛰는 괴리감입니다. 수입 과일이나 커피처럼 환율에 민감한 품목의 가격이 급등한다면 공급망은 이미 더 높은 환율을 가격에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신호는 기업 실적이 좋다는 뉴스가 나오는데도 외국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팔고 떠나는 날이 연속되는 현상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개별 기업의 성과보다 한국 경제 전체의 통화가치 하락을 더 큰 위험으로 판단했다는 냉정한 신호입니다. 이 3가지 신호가 동시에 켜진다면 그것은 거대한 파도가 오기 직전에 바닷물이 해안가에서 멀리 빠져나가는 전조현상과 같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 경고를 무시하고 정부가 어떻게든 환율을 방어해 줄 것이라는 막연한 낙관론에 숨어버립니다. 과거 1997년이나 2008년의 위기 때도 경고음은 항상 울리고 있었지만 우리는 귀를 막고 듣지 않았을 뿐입니다. 심리적인 부인 단계는 당신을 안심시키지만 동시에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골든타임을 갉아먹는 치명적인 독이 됩니다. 이제 상상해 보십시오. 어느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환율이 1,500원을 돌파했다는 속보가 스마트폰을 뒤덮는 상황을 말입니다. 그날 아침 세상은 여느 때와 똑같이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당신의 경제적 자유는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당신이 계획했던 근사한 해외 가족 여행은 비용 문제로 취소되거나 훨씬 초라한 일정으로 축소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사고 싶었던 최신형 전자기기나 수입 자동차는 하루아침에 당신의 소득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사치품으로 돌변하게 됩니다. 더 무서운 것은 기업들이 비상 경영을 선포하며 당신의 사무실에 구조조정이라는 차가운 바람이 불어닥치는 현실입니다. 회사는 당장 당신을 해고하지 않더라도
신규 채용을 멈추고 보너스를 삭감하며 마른 수건을 쥐어짜듯 비용을 줄일 것입니다. 당신의 동네에서 수입 식자재를 쓰던 맛집들이 하나둘 문을 닫고 임대 문의가 붙은 빈 상가들이 늘어나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것은 공포 영화의 시나리오가 아니라 부채와 인구 구조 그리고 환율이 만들어내는 가장 확률 높은 우리의 가까운 미래입니다. 당신은 지금 당신이 쌓아올린 경제적 성벽이 이 거대한 구조적 변화의 파도를 견딜 만큼 충분히 튼튼한지 자문해야 합니다. 만약 당신의 모든 자산이 오직 원화로만 이루어져 있다면 당신은 폭풍우가 몰아치는 벌판에 우산 하나 없이 서 있는 꼴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극단적인 상황이 다시 편안한 평균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정상화 편향에 빠져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릅니다. 당신은 환율이 다시 1200원으로 내려가면 그때 달러를 사겠다고 다짐하지만 그것은 이미 떠나버린 기차를 기다리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의 고환율은 일시적인 투기 세력의 장난이 아니라 인구 감소와 성장, 동력, 상실이라는 구조적인 지각 변동의 결과물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노후를 책임지는 국민연금조차 국내 주식 비중을 줄이고 해외 투자를 늘리는 것은 그들이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국가를 대표하는 거대 자본이 한국을 떠나 해외로 나가는데 개인인 당신만이 오직 원화만을 고집해야 할 이유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당신이 가진 모든 자산을 한국이라는 단 하나의 바구니에 담아두는 것은 애국심이 아니라 금융 지식이 부족함을 드러내는 무모한 도박입니다. 은행 창구 직원은 당신에게 예금 금리가 조금 더 높은 상품을 추천하겠지만 그 이자가 화폐 가치 하락 속도를 따라잡지 못함을 침묵합니다. 연 5%의 이자를 받아도 환율이 10% 오르면 당신의 구매력 기준 실질 자산은 오히려 뒷걸음질 치는 마법에 걸립니다. 당신은 통장에 찍힌 숫자가 늘어나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햄버거의 개수가 줄어들고 있음을 직시해야 합니다. 이것은 보이지 않는 도둑이 매일 밤 당신의 금고에 들어와 현금의 가치를 아주 조금씩 갉아먹고 사라지는 것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이제 당신은 스스로를 가정이라는 작은 국가를 경영하는 중앙은행장으로 인식하고 외환 보유고를 관리하듯 포트폴리오를 재설계해야 합니다. 거창한 투자가 아니라 당신의 자산 중 일부를 달러나 금과 같은 안전 자산으로 옮겨두는 최소한의 방어막을 구축하는 일입니다. 지금 환율이 너무 비싸서 살 수 없다는 핑계는 집에 불이 났는데 소화기 가격이 올랐다고 해서 불을 끄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가격의 높낮이가 아니라 당신의 자산이 원화라는 단일 통화의 위험에 100% 노출되어 있다는 구조적 취약성입니다. 조금씩이라도 달러 자산을 모아가는 행위는 미래에 닥칠지 모르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당신과 가족을 지켜줄 구명조끼를 사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부호들이 자산을 여러 나라의 통화로 분산해 두는 이유는 그들이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만큼 위기에 민감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망설이는 이 순간에도 스마트한 개인 투자자들은 외화 예금을 개설하고 미국 국채를 사들이며 조용히 탈출구를 넓히고 있습니다. 그들은 한국 경제가 망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시나리오가 펼쳐지더라도 살아남을 수 있는 유연한 생존 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 가장 비참한 사람은 돈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위기가 올 것을 알면서도 설마 하며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이제 당신의 스마트폰을 켜서 주거래 은행의 앱을 열고 당신의 자산 현황이 얼마나 위험하게 한쪽으로 쏠려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당신의 자산 포트폴리오가 오직 원화로만 채워져 있다면 그것은 한쪽 날개로만 비행하려는 비행기처럼 위태롭고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달러를 사는 행위는 나라를 배신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 자산의 국적을 분산시키는 합리적인 보험 가입입니다. 지금 환율이 고점일까봐 두려워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당신에게 분할 매수라는 가장 지루하지만 강력한 무기를 제안합니다. 매달 월급의 일정한 비율을 기계적으로 달러나 금으로 바꾸는 습관은 타이밍을 맞추려는 욕심을 버리고 평균의 힘을 빌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가 쏟아질 때 우산을 사러 뛰어다니는 것이 아니라 맑은 날에 미리 지붕을 고쳐두는 현명한 농부의 마음가짐입니다. 중앙은행들이 왜 사상 최대 규모로 금을 사모으고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본다면 화폐의 미래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종이 화폐의 가치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실물 자산이라는 최후의 보루를 쌓고 있는 것입니다. 금은 당신을 하루아침에 부자로 만들어주지는 않지만 적어도 당신이 가난해지는 것을 막아주는 가장 단단한 방패가 되어줍니다. 이자가 붙지 않는 달러나 금을 보유하는 것이 손해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그것은 평온한 잠을 위해 지불하는 보험료와 같습니다. 조금 더 적극적인 투자자라면 미국 국채와 같이 달러로 이자까지 받을 수 있는 자산으로 눈을 돌려 현금 흐름을 만들어야 합니다. 반대로 지금과 같은 고금리 고환율 시기에 무리한 대출을 일으켜 부동산에 올인하는 것은 폭탄을 안고 불 속으로 뛰어드는 격입니다. 부동산은 위기가 닥쳤을 때 즉시 현금화할 수 없는 대표적인 자산이며 당신이 가장 돈이 급할 때 당신을 배신할 수 있습니다. 집값은 그대로일지라도 대출 이자와 세금이 당신의 현금 흐름을 말라붙게 만든다면 그것은 자산이 아니라 거대한 짐일 뿐입니다. 위기의 순간에는 화장실 한 칸을 떼어내어 쌀을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반드시 언제든 쓸 수 있는 유동성을 확보하십시오. 진정한 위기가 닥치면 현금이 왕이라는 말이 돌겠지만 그때의 왕은 원화가 아니라 기축통화인 달러가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정부는 물가 안정과 경기 부양, 그리고 환율 방어라는 세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없는 불가능한 삼각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결국 정부는 국가 경쟁력을 위해 수출 기업에 유리한 고환율을 용인하고 그 대가로 당신의 구매력을 희생시킬 가능성이 큽니다. 이것은 음모론이 아니라 과거 수십 년간 반복되어 온 경제정책의 우선순위가 증명하는 냉혹한 역사적 패턴입니다. 당신의 소중한 노동의 대가가 국가의 수출 실적을 방어하기 위한 연료로 타버리지 않도록 스스로 가치를 저장할 수단을 찾아야 합니다. 이제 당신은 한국이라는 좁은 우물을 벗어나 전 세계를 당신의 자산 저장고로 활용하는 글로벌 시민의 시야를 가져야만 생존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애국심이라는 감정으로 원화를 지키려 애쓸 때 냉정한 자본은 이미 국경을 넘어 더 안전한 항구를 찾아 떠났습니다. 우리는 지금 환율이 1,500원을 찍고 내려올 것이라는 기대가 아니라 그 숫자가 새로운 바닥이 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합니다. 성실하게 적금을 붓는 당신의 노력이 배신당하지 않으려면 그 노력의 결과물이 담기는 그릇의 재질을 원화에서 달러로 바꿔야 합니다. 물이 새는 항아리에 아무리 물을 열심히 채워 넣어도 시간이 지나면 남는 것은 허무한 빈바닥과 당신의 한숨뿐일 것입니다. 세계적인 투자 대가들이 한국 시장을 떠나며 남긴 경고는 성장 동력이 꺼진 엔진에 더 이상 연료를 낭비하지 않겠다는 냉혹한 선언입니다. 당신은 부자들이 왜 강남 아파트를 팔지 않으면서도 여유 자금은 길을 쓰고 미국 주식이나 해외 채권으로 돌리는지 주목해야 합니다. 그들은 부동산이라는 실물 자산과 달러라는 금융 자산을 동시에 보유함으로써 어떤 위기가 와도 무너지지 않는 성벽을 쌓은 것입니다. 지금 달러를 사기에는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어쩌면 당신이 탈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보험은 사고가 터진 뒤에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맑고 아무런 일도 없을 때 비싼 비용을 지불하고 가입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포트폴리오에 금을 10%만 섞어 놓아도 화폐 가치가 급락할 때 당신의 전체 자산을 방어하는 강력한 방파제가 됩니다. 빚을 내어 투자를 하거나 과도한 레버리지를 사용하는 것은 태풍이 오는 바다에서 맷도 없이 돛을 올리는 자살 행위와 같습니다. 금리가 내려갈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만으로 버티기에는 고환율이 불러올 물가 상승과 고금리의 악순환 고리가 너무나 단단합니다. 정부가 대출 만기를 연장해주고 이자를 유예해주는 조치들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터지기 직전의 폭탄을 잠시 덮어두는 미봉책일 뿐입니다. 언젠가 이 덮개들이 치워지고 억눌려 있던 부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올 때 준비되지 않은 개인들은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됩니다. 당신은 이제 국가나 회사가 당신의 노후를 책임져 줄 것이라는 낡은 믿음을 버리고 철저하게 각자 도생의 길을 모색해야 합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는 원화만을 가진 자와 달러 자산을 가진 자, 즉 환율 충격을 온몸으로 맞는 계급과 피하는 계급으로 나뉜 것입니다. 달러 자산을 가진 사람들에게 고환율은 자산 증식의 기회이지만 원화만 가진 사람들에게는 가난으로 가는 급행 열차와 다를 바 없습니다. 당신의 아이들이 유학을 가거나 해외로 진출하려 할 때 당신이 준비해둔 달러 자산은 그들의 꿈을 지켜주는 날개가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 서점에 가서 환율과 거시 경제에 관한 책을 한 권이라도 사서 읽는 것이 맹목적인 접근보다 훨씬 높은 수익률을 보장합니다. 시장의 거대한 파도를 우리가 막을 수는 없지만 그 파도를 타고 넘을 서핑보드를 준비하는 것은 전적으로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마주한 이 변화는 계절이 바뀌듯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집안이 무너져 내리는 돌이킬 수 없는 지각 변동입니다. 당신이 환율 방어를 위해 금을 모았던 과거의 기억은 아름답지만 냉혹한 현실 앞에서는 개인의 생존이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애국심으로 통장의 잔고를 지킬 수는 없으며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속도는 당신의 근로소득 증가 속도를 항상 앞지를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경쟁자는 옆자리의 동료가 아니라 전 세계의 자산 시장에서 더 높은 수익을 쫓는 글로벌 투자자들입니다. 당신이 사용하는 아이폰과 마시는 커피, 그리고 타고 다니는 자동차의 가격은 한국은행이 아니라 미국 연준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인구가 줄어들고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하는 나라의 화폐가 강세를 보일 것이라는 기대는 경제학 교과서 어디에도 없는 환상입니다. 젊은 세대가 한국 주식보다 비트코인과 미국 주식에 열광하는 이유는 그들이 본능적으로 침몰하는 배를 감지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부동산 불패 신화에 갇혀 모든 자산을 아파트 한 채에 묶어두는 것은 다리가 부러진 의자에 앉아 균형을 잡는 것과 같습니다. 국민연금조차 국내 주식 비중을 줄이고 해외로 나가는 마당에 당신이 한국 시장만을 고집하는 것은 외로운 싸움이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 거창한 투자를 시작하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자산이 숨 쉴 수 있는 구멍을 여러 개 뚫어두라는 조언입니다. 매달 월급날마다 기계적으로 달러를 매수하는 작은 습관이 10년 뒤 당신의 가족을 가난의 공포로부터 구원할 것입니다. 환율이 떨어지면 싸게 사서 좋고 오르면 자산 가치가 늘어서 좋은 양방향의 혜택을 누리는 포지션을 지금 구축해야 합니다. 만약 환율이 1,600원, 1,700원으로 치솟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닥친다면 원화만 가진 사람들의 삶은 처참하게 무너질 것입니다. 그때 가서 정부를 탓하고 시대를 원망해봐야 당신의 텅 빈 지갑과 초라해진 노후를 책임져 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진정한 경제적 자유는 돈이 많은 상태가 아니라 어떤 경제적 충격이 와도 내 삶의 수준이 흔들리지 않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당신은 정부의 정책을 믿는 착한 시민이 되기보다 시장의 흐름을 읽고 파도를 타는 현명한 투자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국가 시스템은 개개인의 행복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 자체의 생존을 위해 당신의 희생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과거 외환 위기 때 금 모으기 운동이 나라를 구했을지 몰라도 이번 위기에서 당신을 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당신뿐입니다. 이제 우리는 낡은 경제관념의 껍질을 깨고 나와 내 자산의 국적을 스스로 결정하는 금융 주권자가 되어야 할 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묻고 싶은 한 가지 질문이 남아 있으며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당신의 2026년을 결정할 것입니다. 당신은 과연 내일 아침 환율이 폭등해도 웃을 수 있는 포지션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공포에 떨며 뉴스만 바라볼 것입니까? 위기는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는 재앙이지만 흐름을 읽고 대비한 자에게는 부의 추월 차선에 올라탈 수 있는 역사적인 기회가 됩니다. 과거의 모든 경제 위기 때마다 누군가는 몰락했지만 누군가는 그 혼란을 틈타 거대한 부를 쌓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제 선택은 정부도 은행도 직장 상사도 아닌 오직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의 손가락 끝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당신이 내리는 작은 결정 하나가 10년 뒤 당신 가족의 식탁 풍경과 아이들의 미래를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두려움에 마비되어 가만히 있을 것인지 아니면 냉철하게 현실을 직시하고 움직일 것인지 세상은 당신의 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잠든 금융 감각을 깨우고 거친 파도 속에서 길을 잃지 않게 해주는 작은 나침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달러 자산을 어떻게 모아가야 하는지 실전적인 포트폴리오 전략을 더 깊이 있게 다룰 예정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 거대한 파도를 넘을 수 있도록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 당신의 생존 파트너와 계속 연결되어 있으십시오. 세상이 아무리 흔들려도 당신의 자산과 미래는 단단하게 뿌리내릴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부터 행동을 시작하십시오. 당신의 현명한 판단이 훗날 위기의 순간에 가족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되었음을 증명하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부디 이 경고가 틀리기를 바라지만
만약 현실이 된다면 당신은 이미 준비된 승리자가 되어 미소 짓고 있을 것입니다. 환율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국가의 성적표이자 당신의 자산 성적표임을 기억하고 매일 그 흐름을 예의주시하십시오. 시장은 언제나 우리보다 한 발 앞서 움직이기에 겸손한 마음으로 배우고 끊임없이 의심하는 자세만이 당신을 지켜줄 것입니다. 당신의 소중한 자산이 더 이상 국경 안에 갇혀 있지 않도록 지금 바로 세계 지도를 펼치고 시야를 넓히십시오. 우리가 마주할 미래는 두렵지만 준비된 당신에게는 그 어떤 시대보다 더 큰 기회와 자유를 선물할지도 모릅니다. 이제 영상을 끄고 잠시 눈을 감은 뒤 당신의 자산이 안전한 곳에 있는지 스스로에게 조용히 다시 한번 물어보십시오. 당신의 깨어있는 의식이 대한민국 경제의 거친 파도를 넘는 가장 튼튼한 배가 되어줄 것임을 저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다음 시간 더 깊이 있는 통찰과 냉철한 분석으로 위기 속의 기회를 찾아 다시 당신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당신의 앞날에 부디 현명한 선택과 행운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반갑습니다. 시장의 이면을 날카롭게 파고드는 부스피입니다. 여러분, 지금 깔고 앉은 그 자산이 정말 안전지대에 있다고 확신하십니까? 아니면 정부가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괜찮다는 립서비스 하나만 믿고 피 같은 노후 자금을 방치하고 계신 건 아닙니까? 오늘 금융당국 수장이 긴급 회의를 열고 시장 안정 프로그램에 무려 100조 원을 투입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겉포장은 시장을 안심시키는 구원투수 같지만 저는 이 대목에서 등골이 서늘해지는 위기감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시장 체력이 정말 튼튼하다면 왜 하필 이 시점에 10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산소호흡기를 급하게 달아야만 했을까요? 뒤집어 생각하면 지금 당장 돈 보따리를 풀지 않으면 시스템이 붕괴될 수도 있다는 공포가 관가 내부에 팽배해 있다는 방증입니다. 금리 인하라는 막연한 희망회로만 돌리며 멍하니 있다가는 내일 당장 감당 불가능한 이자 폭탄을 맞고 길바닥으로 나앉게 될 수도 있는 절체절명의 순간입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정부가 안정이라는 가면 뒤에 필사적으로 감추려 하는 진짜 위기의 시그널들을 낱낱이 해부해드리겠습니다. 누구나 아는 흘러간 뉴스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생존과 직결된 돈의 핏줄, 그 흐름을 집요하게 파헤칠 겁니다. 지금부터 정신 똑바로 차리십시오. 여러분이 철석같이 믿어왔던 금융상식이 송두리째 뒤집히는 현장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자, 본론으로 직행합니다. 금융위원장이 호기롭게 꺼내든 100조 원 규모의 시장 안정 프로그램 연장안. 얼핏 들으면 정부가 돈을 풀어 방어막을 쳐주는 든든한 지원군 같죠? 하지만 똑똑히 보십시오. 시장은 아주 싸늘하게 비웃고 있습니다. 3년물 국고채의 금리가 3.08%를 넘나들고 5년물은 3.2%, 10년물은 무려 3.35%까지 치솟았습니다. 100조 원이라는 거대한 유동성 카드를 던졌는데도 시장은 왜 이토록 냉담할까요? 이건 정책의 약발이 더 이상 먹히지 않는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관료들이 아무리 문제없다고 외쳐대도 채권 시장을 움직이는 큰 손들은 이미 침몰하는 배에서 발을 빼고 있다는 뜻입니다. 기준금리가 2.5%인데 시장 금리가 3% 밑으로 내려올 생각을 안 합니다. 이건 시장이 향후 경기를 그만큼 암울하게 보고 있다는 자백이나 다름없습니다. 지금 당국의 개입은 깨진 독에 물을 붓는, 아니 밑 빠진 독에 돈을 쏟아붓는 격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이 저 밑 빠진 독 안에서 함께 증발하고 있지는 않은지 냉정하게 점검해야 할 때입니다. 돈 찍어내기와 보증으로 막는 것도 한계점에 도달했습니다. 작년부터 1년 내내 돌려온 프로그램인데 안정은커녕 금리가 떨어지지 않는 하방 경직성만 더 단단해지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등락이 아닙니다. 우리 금융 시스템의 기초 면역력이 바닥났음을 알리는 아주 위중한 경고음입니다. 특히 5년물과 30년물 장기금리까지 요동친다는 건 경제에 대한 장기적 신뢰가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정부는 필요하면 과감하게 나서겠다고 하지만 시장은 그 과감함을 절박한 비명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진짜 공포스러운 건 이 100조 원이라는 돈조차 실제 다가올 위기의 파도를 막기에는 조약돌 하나 던지는 수준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정부가 모든 걸 통제할 수 있다는 환상, 이제는 버리셔야 합니다. 지금의 고금리 고착화는 외부 변수가 아닙니다. 우리 경제 내부의 갓은 상처가 터지기 직전임을 알리는 새빨간 경고등입니다. 여러분은 이 100조 원 투입이 여러분의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깎아줄 거라고 믿으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히려 채권 물량이 쏟아지면서 시중금리를 더 밀어 올리는 치명적인 역효과만 낳고 있습니다.
엄중하게 예의주시하겠다는 당국의 말은 이제 시장에서 아무런 힘도 못 쓰는 공허한 메아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금리 고통보다 훨씬 더 끔찍한 재앙이 코앞에 와 있습니다. 당장 내년 1월부터 우리 목을 조여올 수십조 원 단위의 만기 폭탄, 그게 진짜 괴물입니다. 그 압도적인 숫자가 의미하는 파멸적 실체, 다음 장에서 적나라하게 까발려 드리겠습니다. 내년 1, 4분기,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거대한 유동성 절벽 앞에 서게 될 겁니다. 지금 정부가 발표한 72조 원, 단순히 액수가 크구나 하고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이 숫자 뒤에는 은행채 52조 8천억 원, 여전채 19조 6천억 원이라는 구체적이고도 파괴적인 뇌관이 숨겨져 있습니다. 특히 은행채는 평년 대비 무려 25%나 폭증한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집니다. 이게 왜 재앙의 서막일까요? 채권 만기가 돌아오면 갚든지 아니면 더 비싼 이자를 쳐주며 빚을 갈아타는 차환을 해야 합니다. 저금리 시절 꿀 빨며 발행했던 채권들을 이제는 3%가 훌쩍 넘는 고금리로 다시 찍어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은행 입장에서 돈 구하는 비용이 이렇게 폭등하는데 대출 금리를 낮춰줄 리가 있겠습니까? 꿈도 꾸지 마십시오. 결국 은행은 자기들이 살기 위해 그 늘어난 비용을 고스란히 대출자인 여러분에게 전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건 도덕의 문제가 아닙니다. 생존을 위한 냉혹한 산수입니다. 더 절망적인 건 이 고통이 1분기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데이터를 뜯어보면 내년 2, 4분기 은행채 만기가 60조 원에 육박하고 4, 4분기에도 50조 원을 상회합니다. 한번 겪고 지나갈 소나기가 아니라 1년 내내 목을 조여온 고금리 공포, 그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의 위태로운 자금 돌려막기가 드디어 임계점에 다다랐습니다. 당장의 갈증을 끄기 위해 독이 든 성배를 마시는 심정으로 채권을 찍어내고 있지만 그 치명적인 독성은 곧 우리 경제의 혈관을 타고 전신으로 퍼질 것입니다. 여신 전문금융회사채, 즉 여전채 시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따로 없습니다. 은행보다 신용등급이 낮은 카드사나 캐피탈사들은 돈을 구하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훨씬 더 비싼 이자를 물어야 하는 처지입니다. 서민들의 급전창구인 카드론과 현금 서비스 금리가 왜 천장을 뚫고 나가는지 그 살인적인 이율의 배경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들어오는 돈줄은 꽉 막혔는데 나갈 돈만 쌓여 있으니 곳곳에서 비명이 터져 나오는 건 너무나 당연한 수순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눈앞에 닥친 72조 원, 그 거대한 부채의 쓰나미입니다. 은행채 발행 물량만 52조 원입니다. 작년 이맘때와는 비교조차 안 되는 폭증세죠. 은행 곳간이 그만큼 비어가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20조 원에 육박하는 여전채 물량까지 쏟아지니 시중 자금의 씨가 마르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시중은행조차 돈 구하러 혈안이 된 마당에 중소기업이나 일반 가게가 대출받기는 그야말로 하늘의 별 따기가 돼버렸습니다. 결국 이 거대한 자금 압박은 기업과 가게의 숨통을 끊어놓는 올가미가 되어 되돌아오고 있습니다. 은행들이 만기 방어를 위해 시중 유동성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기 시작하면 정작 시장에 돌아야 할 돈은 바닥을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대출 금리가 도무지 떨어질 기미가 안 보이는 이유, 그 해답이 바로 이 기형적인 채권 만기 구조에 숨어 있습니다. 경제라는 유기체에서 자금의 동맥이 막힌다는 건 곧 심장마비가 올 거라는 강력한 경고음과 같습니다. 정부는 겉으로 태연한 척하지만 물밑에서는 이미 비상 사이렌이 울린 지 오래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자금 경색의 공포가 금융권 담벼락 안에만 머무는 게 아닙니다. 한국 경제를 떠받치는 대기업들마저 신용 절벽 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기업 부실의 진짜 뇌관, 크레딧 스프레드의 실체를 아십니까? 금융시장의 기초 체력을 진단하는 가장 예리한 지표가 바로 이 크레딧 스프레드입니다. 국고채와 회사채의 금리 차이를 말하는데 지금 이 수치가 보내는 시그널은 공포 그 자체입니다. 최근 3년 만기 국고채와 AA- 등급 회사채의 스프레드가 0.5%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0.43% 선에서 관리되던 격차가 순식간에 벌어졌습니다. 시장이 기업의 부도 가능성을 그만큼 높게 점치고 있다는 자백입니다. 레고랜드 사태 직후의 대혼란을 빼면 연중 최고치에 육박하는 초비상 상황입니다. 나라가 보증하는 채권보다 기업 채권에 훨씬 더 많은 웃돈을 얹어달라는 건 돈맥이 끊기는 신용경색, 즉 돈맥경화가 시작됐다는 뜻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우량주인 SK텔레콤이나 KT조차 눈치를 보며 채권 발행을 미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로라 하는 굴지의 대기업들이 자금난에 허덕인다면 그 밑단에 있는 중견기업과 중소기업들의 처지는 불보듯 뻔한 일 아니겠습니까?
돈의 흐름은 혈액과 같아서 가장 튼튼한 심장 쪽이 막히기 시작하면 말단 세포들은 괴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스프레드가 확대된다는 건 단순히 이자를 더 낸다는 차원을 넘어 신용 위기가 시스템 전체로 전이되고 있음을 알리는 적색 경보입니다. 투자자들이 국채라는 방공호로만 숨어들고 기업 어음은 쳐다보지도 않는다면 멀쩡하던 기업도 흑자 도산을 맞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0.5%포인트라는 숫자는 단순한 통계가 아닙니다. 경제 생태계의 붕괴를 알리는 조종과도 같습니다. 정부가 급하게 진정제를 투여하고 있지만 이미 벌어진 격차를 메우기엔 역부족으로 보입니다. 현금 확보 전쟁에 뛰어든 기업들이 시중 유동성을 진공청소기처럼 빨아들이고 그 결과 금리가 더 치솟는 악순환의 늪에 빠졌습니다. 돈을 빌려야 하는 기업들은 이자 폭탄이 무서워 투자를 포기하게 되고 이는 곧 경기 침체로 직행하는 전형적인 불황의 전조 증상입니다. 여러분이 몸담은 회사 혹은 투자한 기업의 재무 체력이 이 살인적인 금리 파고를 견딜 수 있는지 반드시 점검하셔야 합니다. 대기업들마저 고간 문을 걸어 잠그고 현금 쟁여두기에 나선 모습은 앞으로 닥칠 폭풍이 예사롭지 않음을 암시합니다. 신용등급이 짱짱한 기업들조차 3.5% 이상의 고금리를 줘야 겨우 채권을 팔 수 있는 판국인데 서민금융이 온전할 리가 있겠습니까? 신용도에 따라 금리 격차가 벌어지는 금리 양극화 현상은 결국 우리 사회 전반의 비용 청구서로 돌아올 것입니다. 이건 남의 나라 기업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일자리와 월급 통장을 위협하는 실존적 공포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기업들이 비명을 지르는 사이 개인들에게는 더 잔인하고 직접적인 숫자가 날아들었습니다. 은행 자금 조달의 기준인 코픽스 금리가 3년 만에 최대폭으로 치솟으며 우리 집 대출 이자를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그 충격적인 상승세의 실체를 지금 바로 까보겠습니다. 11월 코픽스 금리가 무려 0.24%포인트가 급등했다는 이 소식, 단순한 숫자의 변화가 아닙니다. 우리 서민 경제에 떨어진 핵폭탄급 재앙이나 다름없습니다. 이건 지표가 조금 오른 수준이 아니라 3년 만에 금융시장이 발작을 일으켰다고 봐도 무방할 만큼 심각한 충격입니다. 영원까지 끌어모아 대출받은 영끌족들에게는 이제 비명지를 기력조차 남지 않은 잔혹한 현실이 턱 밑까지 차올랐습니다. 8개의 시중은행의 자금 조달 비용인 코픽스가 이렇게 수직 상승했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당장 내일부터 여러분 통장에서 빠져나갈 이자 액수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그야말로 냉혹한 선전포고입니다. 지난 8월 2.49%였던 수치가 9월과 10월을 거쳐 불과 2달 만에 2.81%까지 솟구쳤습니다. 넉 달 연속 오름세도 공포스럽지만 이번 상승폭은 가히 충격적입니다. 우리가 겪은 최악의 악몽, 2022년 11월의 0.36% 폭등 이후 가장 가파른 기울기입니다. 0.36% 폭등 이후 가장 큰 폭의 상승입니다. 그때는 금리 인상기라는 명분이라도 있었죠. 지금은 금리 인하를 기대하던 시점에 뒤통수를 맞은 격이라 그 배신감과 타격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은행들이 예적금 금리 올리고 채권 찍어내며 비싸게 구해온 돈값, 그 청구서를 고스란히 힘없는 서민들이 떠안게 된 꼴입니다. 당장 내일부터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의 이 수치가 그대로 꽂힙니다. 국민은행만 봐도 하단이 3.91%에서 4.215%로 뛰었습니다. 이제 3%대 금리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3.91%에서 4.215%로 올라서며 이제 3%대 금리는 전설 속의 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상단은 이미 5.55%를 찍었습니다. 우리은행 역시 하단 4% 벽이 깨졌으니 사실상 5대 시중은행에서 3%대 주담대는 전멸했다고 봐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맨몸으로 부딪혀야 할 2025년의 살벌한 첫 장면입니다. 더 끔찍한 건 하나은행과 농협은행입니다. 하나은행 아파트로는 이번 인상분을 적용하면 상단이 6% 장벽을 가볍게 넘어설 전망입니다. 농협은행 또한 이미 상단이 6.06%에 달해 있습니다. 6.06%에 달해 있는데 이번 0.24%의 상승분을 더하면 6.3%라는 경악스러운 숫자를 목격하게 될 겁니다. 6.3%라는 경이로운 숫자를 보게 될 것입니다. 혼합형 고정금리조차 일주일 사이에 0.13%씩 야금야금 오르는 판국입니다. 0.13%씩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변동금리까지 폭주해버리니 대출자들은 그야말로 사면초가의 늪에 빠졌습니다. 매달 갚아야 할 이자가 수십만 원씩 불어나는 것, 이제는 피할 수도 없는 확정된 미래입니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이자 비용만 눈덩이처럼 커지니 지갑을 닫고 경기가 얼어붙는 건 불보듯 뻔한 수순입니다.
집값이 바닥이라는 달콤한 속삭임에 속아 빚을 낸 청년들에게 이번 코픽스 쇼크는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 치명적인 독배가 될 공산이 큽니다. 조달 금리가 올라도 은행은 절대 손해보지 않습니다. 가상금리라는 명패 뒤에 숨어 자기들 마진은 챙기고 모든 위험은 오직 돈 빌린 여러분에게 전가하니까요. 정부는 시장 안정을 외치지만 실제 창구에서 느껴지는 체감 온도는 이미 빙하기 한가운데입니다. 내년 상반기 은행채 만기 물량 폭탄까지 감안하면 이 금리 상승 압력 절대 쉽게 꺾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제일 싼 금리일지도 모른다는 공포 섞인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빚을 줄이지 못한 채 이 파도를 맞으면 결과는 참혹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매달 빠져나가는 이자 걱정보다 훨씬 더 근원적이고 섬뜩한 공포가 금융권 밑바닥에서 끓어오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왜 하필 새해 벽두부터 뱅크런 대응 모의 훈련이라는 극약 처방을 꺼내 들었을까요? 그들이 감지한 진짜 위기의 신호, 지금부터 긴급 점검해드리겠습니다. 한국은행이 내년 1월 2일부터 대출 채권 담보 제도를 가동하고 관련 모의 훈련까지 실시하겠다고 전격 선언했습니다. 그냥 들으면 일 잘하는구나 싶겠지만 판을 아는 사람들에겐 등골이 오싹해지는 뉴스입니다. 대출 채권 담보라는 건 쉽게 말해 은행이 가지고 있는 대출 증서를 중앙은행에 맡기고 급전을 당겨 쓰는 방식입니다. 평소라면 국공채 같은 우량 자산만으로 충분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일반 대출 채권까지 담보로 잡아야 할 만큼 유동성 위기에 대한 경보가 최고조에 달했다는 방증입니다. 왜 지금일까요? 이창용 총재는 이미 수차례 우리나라도 초고속 뱅크런에 대비해야 한다고 경고해 왔습니다. 스마트폰 터치 몇 번에 수조 원이 증발하는 시대, 기존 방식으론 은행 파산을 막을 수 없다는 절박함이 묻어납니다.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 보셨지 않습니까? 신뢰가 깨지는 건 찰나이고 그 순간 중앙은행이 돈을 꽂아주지 못하면 전체가 도미노처럼 무너집니다. 연말에 시스템 점검하고 새해부터 바로 훈련한다? 이건 단순한 정기 점검이 아닙니다. 실제 상황이 터질 확률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는 방증입니다. 우리가 믿는 시중은행들 과연 안전할까요? 겉은 번지르르 하지만 속은 부동산 PF 부실과 연체율 급등이라는 시한폭탄을 품고 있습니다. 만약 특정 금융사에서 작은 균열이라도 발생해 예금자들이 동요하기 시작하면 디지털 뱅크런은 산불처럼 전국을 집어삼킬 것입니다. 한국은행이 비상조치로 담보 인정 범위를 대거 늘렸다는 건 냉정하게 말해 우리 금융의 뼈대가 이미 사글대로 사갔다는 사실을 스스로 고백한 셈입니다. 소방수가 급하게 방화복을 챙겨 입고 호스를 잡았다면 그건 이미 우리 곁에서 매캐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다는 명백한 신호입니다. 설마 내 계좌가 잠기겠어 하고 안일하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공포라는 감정은 언제나 이성적인 판단보다 한 발 앞서 달리기 마련입니다. 당국이 아무리 예금자 보호를 외쳐대도 막상 내 돈을 내 맘대로 못 찾는 순간이 닥치면 그 아수라장은 누구도 통제할 수 없게 됩니다. 하느니 뱅크런 방지책을 가동했다는 사실 자체가 금융권의 붓은 상처가 이제 터지기 직전까지 차올랐다는 가장 살벌한 사이렌 소리입니다. 먼지 쌓인 비상구를 급히 열어젖히고 탈출로를 확인하기 시작했다는 건 이미 건물 안이 시커먼 연기로 가득 찼다는 걸 방증하는 게 아니고 또 뭐겠습니까? 당국자들이 입버릇처럼 내뱉는 엄중대처라는 표현 뒤에는 도저히 손쓸 수 없는 변수들이 너무 많다는 공포심이 삼리를 틀고 있습니다. 은행에 돈이 마르면 금리는 뛸 수밖에 없고 이는 결국 빚낸 서민들의 목을 조르는 끔찍한 악순환의 고리로 연결됩니다. 중앙은행이 직접 나서서 대출 채권까지 받아주겠다는 건 시장 스스로 정화할 수 있는 능력이 사실상 사망 선고를 받았다는 뜻입니다. 지금은 단순한 불경기를 논할 때가 아니라 금융 시스템이 사느냐 죽느냐 하는 절체절명의 생존 게임 단계로 들어선 겁니다.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가야 할 더 무서운 사실이 있습니다. 안에서 새는 쪽박이 밖에서도 샌다고 하죠. 우리 금융의 위기는 내부의 현금 인출 사태 정도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국경 밖을 보면 원화 가치가 휴지 조각 마냥 곤두박질 치며 그 끔찍했던 외환 위기의 악령이 다시 깨어나고 있으니까요. 정부가 마지노선이라며 꺼내든 650억 달러짜리 국민연금 카드. 과연 우리를 지켜줄 방패일까요? 아니면 우리 노후를 잿더미로 만들 불쏘시개일까요? 그 위험천만한 도박의 민낯을 까발려 보겠습니다. 환율은 결국 1470원 선을 무참히 뚫어버리고 1480원 고지를 향해 미친 듯이 질주하고 있습니다. 휴일인 일요일에 장관들을 긴급 호출했을 때부터 이미 이런 파국은 예고되어 있었던 건지도 모릅니다.
오늘 내놓은 해법이라는 게 결국 국민연금이라는 최후의 보루를 다시 한번 시장의 불구덩이 속으로 집어던지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외환 당국과 국민연금이 외환 스와프 한도를 기존 500억 달러에서 650억 달러로 대폭 늘리기로 합의한 겁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무려 90조 원에 육박하는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액수입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350억 달러였던 한도가 500억 달러를 거치더니 어느새 650억 달러까지 불어났습니다. 한도를 계속 늘린다는 건 원화 가치를 방어할 다른 수단이 바닥나고 있다는 절박한 자백이나 다름없습니다. 정부는 보유고를 직접 허무는 대신 연금의 달러를 빌렸음으로써 대외 건전성 지표를 관리하려 애쓰지만 시장의 눈치 빠른 투자자들은 이미 그 얄팍한 속내를 간파했습니다. 진짜 쓸 수 있는 실탄이 넉넉하다면 왜 자꾸 국민의 생명줄인 연금 주머니를 기웃거리겠습니까? 이건 그저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의 전형적인 덴질 처방일 뿐입니다. 국민연금이 해외 투자를 위해 달러를 구할 때 시장이 아닌 한국은행 금고를 이용하면 일시적으로 달러 수요를 줄이는 효과는 분명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장부상의 착시 현상일 뿐 원화 가치가 추락하는 근본적인 흐름을 막아설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오늘 이런 초강수를 뒀음에도 환율은 1460원대 후반에서 꿈쩍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장 참여자들은 정부의 카드가 동났음을 눈치채고 오히려 더 높은 환율을 겨냥해 역배팅을 이어가는 형국입니다. 여러분의 노후를 지탱해야 할 소중한 연금이 지금 이 위험천만한 도박판의 판돈으로 쓰이고 있다는 사실에 등골이 서늘해지지 않으십니까? 정부는 국민의 피 같은 노후 자금을 반드시 사수하겠다고 호언장담합니다. 하지만 그 약속을 믿기엔 국민연금을 급한 불 끄는 소방수로 동원한 전력이 너무 화려합니다. 정말 안전하다면 굳이 지키겠다는 말을 앵무새처럼 반복할 이유가 없었겠죠. 환율이 1,500 원선을 돌파하는 순간 닥쳐올 국가 신용등급 강등과 자본 이탈을 막기 위해 정부는 지금 국민연금이라는 가장 위험한 담보를 걸고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환율 방어에 실패하고 연금 수익률마저 곤두박질 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은퇴 세대와 우리 자녀들이 짊어져야 할 빚더미가 됩니다. 지난 9월만 해도 1,400원 아래 머물렀던 환율이 불과 석 달 만에 1,470원을 넘나들고 있습니다. 이 무시무시한 속도는 외환위기 당시의 공포를 소환하기에 충분합니다. 1998년 3월 IMF 관리체제하에서 찍었던 1,480원이라는 악몽의 숫자가 이제 바로 코앞까지 닥쳤습니다. 정부가 650억 달러라는 거대 자금으로 시장을 겁주려 했지만 오히려 시장은 정부의 다급함만을 확인하고 더 거세게 몰아붙이는 형국입니다. 작금의 원화 약세는 단순한 달러 강세 탓이 아닙니다.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에 대한 대외적 불신이 임계점을 넘어섰음을 보여주는 징후입니다. 여러분이 자산을 원화로만 들고 계신다면 지금 상황은 단순한 환율 등락이 아니라 여러분의 실질 구매력이 파괴되고 있음을 뜻합니다. 연금은 연금대로 위태롭고 내 주머니 속 현금 가치는 날마다 녹아내리는 이 이중고를 언제까지 버틸 수 있겠습니까? 정부가 내놓는 장밋빛 발표 뒤에 숨겨진 이 냉혹하고 서늘한 현실을 똑바로 직시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마주한 1470원이라는 숫자의 역사적 무게를 아십니까? 이건 단순한 수치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가장 암울했던 그 시절로 우리를 강제로 소환하고 있는 겁니다. 2025년의 문턱에서 1998년의 악몽이 왜 다시 우리 곁을 서성이고 있는지 그 섬뜩한 이유를 최종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1,480원. 이 숫자가 품은 파괴력을 직감하신 분들께 작금의 환율 상황은 단순한 그래프의 등락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사가 갈리는 분기점이자 초대형 재앙을 예고하는 공습경보나 다름없습니다. 1998년 3월 외환위기가 극에 달했을 때 우리를 벼랑 끝으로 내몰았던 환율의 공포 기억하십니까? 믿기 힘들겠지만 지금 우리가 정확히 그 낭떠러지 앞에 다시 서 있습니다. 27년 전에 그 서늘한 공포가 망령처럼 되살아나 한국 경제의 숨통을 서서히 조여오고 있는 형국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등골이 오싹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당시보다 지금의 기초 체력이 비교조차 안 될 만큼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98년도에는 대기업들이 쓰러져도 가게는 버팀목이 되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정반대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빚더미에 깔린 우리 국민들은 고작 0.1%의 금리 인상에도 숨이 턱턱 막히는 한계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나라와 기업 그리고 가게까지 모두 빚잔치를 벌인 이 삼중고 속에서 환율마저 튀어오른다면 그 결말은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끔찍한 지옥도가 펼쳐질 겁니다.
정부는 10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 연금까지 끌어다 쓰며 방어선을 구축하려 애쓰고 있습니다. 허나 냉혹한 금융시장의 역사는 우리에게 단 하나의 진리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중앙은행과 정부가 입을 모아 긴급조치를 외치며 발버둥 칠 때야말로 개인이 탈출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98년의 교훈은 뼈아플 정도로 명징합니다. 그 누구도, 심지어 국가조차도 여러분의 인생을 끝까지 구제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방에서 비상벨이 울리는 지금, 타인의 감언이설보다는 내 손에 쥐어진 현금과 유동성 확보를 최우선 순위에 두셔야 합니다. 영혼까지 끌어모은 레버리지는 이제 나를 겨누는 흉기가 되었습니다. 달콤한 환상에서 깨어나 냉혹한 현실을 마주할 시간입니다. 저금리 시대의 향수는 과감히 버리고 다가올 고금리 혹한기에서 살아남을 생존 방정식을 완전히 새로 짜야 합니다. 군더더기 부채를 털어내고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대비한 자만이 이 거친 파도를 넘어 다음 사이클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공포 마케팅을 하려는 게 아닙니다. 코앞까지 닥친 거대한 지각 변동을 직시하고 미리 대비하자는 간곡한 호소입니다. 역사의 수레바퀴는 돌고 돌지만 준비된 이에게 위기는 비극이 아닌 인생 역전의 발판이 되기도 합니다. 지금 느끼시는 그 불길한 예감을 애써 외면하지 마십시오. 본능이 보내는 위험 신호를 믿고 당장 오늘부터 자산 포트폴리오를 냉정하게 재설계하셔야 합니다. 정부와 언론이 포장한 장밋빛 전망 뒤에 숨겨진 서슬퍼런 칼날을 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또다시 피눈물을 흘리는 대가를 치러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면초가나 다름없는 이 형국에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할까요? 영상 말미에 여러분이 즉시 실행에 옮겨야 할 실전 생존 매뉴얼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선을 떼지 마십시오. 오늘 긴급 점검한 시그널들을 보며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100조 원 규모의 시장 안정화 자금, 국민연금의 긴급 수혈, 한국은행의 뱅크런 대비 모의 훈련까지 이 모든 퍼즐 조각이 동시다발적으로 맞춰지는 건 결코 정상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제가 누차 강조했던 그 섬뜩한 기시감은 단순한 느낌이 아니라 데이터와 과거 사례가 증명하는 명백한 위기의 전조입니다. 지금은 공격적인 투자로 덩치를 키울 때가 아닙니다. 최후의 보루인 현금 흐름을 사수하고 악성 부채의 고리를 끊어내야 할 생존의 골든타임입니다. 낙관적인 뉴스만 믿고 넋놓고 있다가는 공들여 쌓은 탑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냉혹한 현실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수면 아래 감춰진 시장의 진실과 급변하는 경제 지표들을 누구보다 빠르고 예리하게 해부해드리겠습니다. 저와 함께 이 거친 폭풍우를 뚫고 다음 기회의 땅에 깃발을 꽂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위기의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고 진실을 외칠 수 있는 강력한 원동력이 됩니다. 아울러 하단 링크를 통해 따뜻한 후원의 손길을 보내주시는 모든 분들께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살림살이가 팍팍할수록 김이 모락모락 나는 라면 한 그릇이 가슴 깊은 위로가 되기도 하니까요. 마지막으로 본 영상은 공신력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주관적 견해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변동성 장세인 만큼 독자적인 판단과 냉철한 이성으로 신중히 움직이시길 당부합니다. 험난한 시기일수록 차가운 머리로 소중한 자산을 굳건히 지켜내시길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솔직히 우리끼리 한번 터놓고 이야기해 봅시다. 요즘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 안 드십니까? 열심히 일하면 잘 살 수 있다. 아끼고 저축하면 부자가 될 수 있다. 우리는 학교에서 그렇게 배웠고 부모님께도 그렇게 들으며 자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소처럼 일만 했습니다. 아침 일찍 출근해서 밤늦게까지 야근하고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입고 싶은 거 안 입으면서 꼬박꼬박 적금을 부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통장에 찍힌 숫자는 분명히 늘어났는데 왜 삶은 점점 더 팍팍해지는 걸까요? 어제 마트에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사과 한 알에 10,000원이 넘더군요. 김밥 한 줄 먹으려면 5,000원을 내야 합니다. 10,000원짜리 한 장으로는 이제 국밥 한 그릇도 마음 편히 못 사 먹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뉴스를 보면 정부는 물가가 곧 잡힐 거라고 합니다. 수출이 잘 되고 있으니 경제가 튼튼하다고 합니다. 정말 그렇게 느끼십니까? 여러분의 장바구니와 여러분의 통장이 느끼는 체감 온도는 어떻습니까? 아마 속고 있다는 느낌, 나만 모르게 무언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불안감이 드실 겁니다. 그 불안감, 정답입니다.
여러분의 감이 틀린 게 아닙니다.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배 안에서는 아주 조용하지만 무서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진짜 눈치 빠른 사람들은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강남의 은행 창구에 가보셨습니까? 겉으로는 조용해 보이지만 VIP룸에서는 매일매일 엄청난 달러 환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평생 모은 한국 돈을 팔아치우고 미국 주식을 사고 달러를 사 모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내가 쥐고 있는 이 원화라는 돈이 시간이 지날수록 녹아내리는 얼음 조각과 같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는 1997년 IMF의 악몽을 기억합니다. 그때 우리 어머니들은 장롱 속 깊이 숨겨둔 결혼 반지까지 꺼내서 나라를 구했습니다. 나라가 망하면 나도 망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참 눈물겹고 아름다운 희생이었습니다. 하지만 2026년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지금 똑똑한 사람들은 금을 내놓는 대신 있는 금마저 들고 조용히 국경을 넘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매국노라고 욕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들은 그저 내 가족과 내 자산을 지키기 위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모르고 설마 무슨 일 있겠어. 정부가 알아서 해주겠지 라고 믿으며 가만히 원화만 들고 있는 사람들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도박을 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환율 1,400원 시대. 이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흘린 땀방울의 가치가 가만히 앉은 자리에서 40% 도둑 맞았다는 경고장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조금 불편한 진실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왜 열심히 일한 여러분이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지, 부자들은 지금 어디로 돈을 옮기고 있는지, 그리고 이 혼란스러운 판에서 살아남으려면 당장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주 냉정하지만 꼭 필요한 생존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냉정하게 계산기를 한번 두드려 봅시다. 도대체 왜 돈이 한국을 빠져나가는 걸까요? 그 잘난 외국인들은 왜 삼성전자를 팔고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나는 걸까요? 이걸 이해하는 데에는 무슨 하버드 경제학 박사 학위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동네 구멍가게에서도 통하는 아주 단순하고도 잔인한 더하기 빼기 문제입니다. 돈이라는 놈은 아주 냉혈한입니다. 돈에는 조국도 없고 의리도 없고 피도 눈물도 없습니다. 돈은 오직 이자를 단 0.1%라도 더 주는 곳으로만 흐르는 습성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동네에 은행이 딱 2개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왼쪽에 있는 미국 은행은 예금만 해도 이자를 연 5.5%를 줍니다. 게다가 이 은행은 세계에서 제일 튼튼해서 절대로 망할 일이 없습니다. 달러라는 이름의 황금 방패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한국은행은 어떻습니까? 이자를 3.5%밖에 안 줍니다. 미국보다 무려 2%나 적게 줍니다. 게다가 이 은행은 좀 불안합니다. 옆 동네 북한이 미사일을 쏘네 마네 하고 인구는 줄어들어서 손님도 없습니다. 자, 여러분이라면 피 같은 내 전 재산을 어느 은행에 맡기겠습니까? 이자는 더 조금 주는데 위험하기까지 한 한국은행에 돈을 두겠습니까? 아니면 이자도 많이 주고 세상에서 제일 안전한 미국 은행으로 가겠습니까? 답은 뻔합니다. 당연히 짐 싸서 미국 은행으로 달려갈 겁니다. 이건 매국노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내 돈을 지키려는 인간의 본능이고 바보가 아닌 이상 당연한 선택입니다. 지금 전 세계의 거대한 돈들이 딱 이 꼴입니다. 굳이 전쟁 리스크 있고 성장판 닫힌 한국에 돈을 놔둘 이유가 1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썰물처럼 돈이 빠져나가고 환율이 1,400원을 뚫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은 아주 상식적이고도 분통 터지는 질문을 할 겁니다. 아니 그럼 우리도 미국처럼 금리를 확 올리면 되잖아. 미국이 5% 주면 우리는 6%, 7% 주면 돈이 안 나갈 거 아니야? 맞는 말입니다. 교과서적으로는 그게 정답입니다. 하지만 슬프게도 대한민국은 그 정답을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고요? 바로 우리 발목을 잡고 있는 거대한 족쇄, 부동산 빚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대부분이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샀습니다. 가계 부채가 세계 1등입니다. 쉽게 말해 온 국민이 빚쟁이라는 소리입니다. 이 상황에서 돈 빠져나가는 거 막겠다고 금리를 미국처럼 확 올려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당장 여러분의 주택담보대출 이자가 2배로 뜁니다. 한 달에 100만 원 내던 이자가 200만 원, 300만 원이 됩니다. 월급 받아서 이자 내고 나면 쌀 살 돈도 없어집니다. 치킨 한 마리 사 먹는 것도 벌벌 떨게 됩니다. 그럼 사람들은 견디다 못해 집을 헐값에 던질 것이고 부동산 가격은 폭락하고 돈을 빌려준 은행과 건설사가 줄줄이 도산합니다. 결국 나라 경제가 그날로 심장마비를 일으키며 멈춰버릴 겁니다. 그래서 한국은행 총재도 밤잠을 설치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겁니다. 금리를 올리자니 국민들이 이자 폭탄에 터져 죽을 것 같고, 그렇다고 안 올리자니 외국인들이 돈 싸들고 다 도망가서 환율이 폭등하고, 이걸 전문 용어로 진퇴양난이라고 하죠. 아주 꼼짝없이 덫에 걸린 쥐신세가 된 겁니다. 외국인 투자자들, 흔히 말하는 스마트 머니들은 이 처참한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압니다. 아, 한국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구나. 금리를 못 올리니 원화 가치는 계속 떨어지겠구나. 여기 더 있다가는 환차손으로 앉아서 돈만 까먹겠구나. 이게 바로 그들이 계산기를 두드린 결과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미련 없이 떠나는 겁니다. 우리가 미워서 떠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약점이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가라앉는 배에서 탈출하는 것뿐입니다. 이제 좀 감이 잡히십니까? 환율이 오르고 주가가 떨어지는 것. 단순히 경기가 안 좋아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빚더미라는 덫에 걸려 꼼짝 못하고 있다는 걸 전 세계가 알아버렸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돈이 조국을 버리고 떠나는 진짜 이유입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고도 여전히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개 중에는 팔짱을 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야, 나는 주식 같은 거 안 해. 나는 미국 갈 일도 없고 달러도 없어. 환율이 1,400원을 가든 2,000원을 가든 나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야? 제발 정신 차리십시오. 이게 왜 상관이 없습니까? 이것은 여러분의 목숨줄, 아니 당장 오늘 저녁 밥상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현실을 직시해 봅시다. 우리나라는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이 지금 마시고 있는 공기 빼고는 우리가 쓰는 거의 모든 것을 외국에서 수입해서 씁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출근할 때 차에 넣는 휘발유 전부 달러 주고 사옵니다. 오늘 점심에 드신 칼국수의 밀가루 전부 달러 주고 사옵니다. 퇴근하고 소주 한잔하며 구워 먹는 삼겹살, 그 돼지가 먹고 자란 옥수수 사료까지 전부 달러로 결제해서 사오는 겁니다. 그런데 환율이 1,100원 하던 게 1,400원이 됐다는 건 무슨 뜻이냐? 그냥 가만히 앉은 자리에서 대한민국의 모든 물건 가격표가 40% 비싸졌다는 뜻입니다. 국제 원자재 가격이 그대로여도 소용없습니다. 우리가 내야 할 돈의 가치가 쓰레기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울며 겨자 먹기로 웃돈을 얹어줘야 물건을 가져올 수 있는 겁니다. 요즘 식당 가서 메뉴판 보면 욕부터 나오시죠? 냉면 한 그릇에만 5,000원, 비빔밥 한 그릇에만 원이 훌쩍 넘습니다. 곧 점심 한 끼에 2만 원 하는 시대가 올 겁니다. 이게 식당 사장님들이 갑자기 돈에 미쳐서 가격을 올리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분들도 죽을 맛입니다. 밀가루값, 식용유값, 가스비가 미친 듯이 오르니까 가격을 안 올리면 장사를 접어야 하는 상황인 겁니다. 더 무서운 건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입니다. 한국전력과 가스공사가 전기를 만들고 가스를 공급하려면 연료를 사와야 합니다. 그 연료를 뭘로 살까요? 당연히 달러입니다. 근데 환율이 오르면 오를수록 여러분의 집으로 날아오는 관리비 고지서의 숫자는 공포영화처럼 변할 겁니다. 이번 겨울 보일러 틀기가 무서워서 집에서 패딩 입고 지내야 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지금 투자를 잘못해서 돈을 잃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아주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가장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것은 바로 원화라는 가치가 떨어지는 돈을 금고에 모셔둔 죄입니다. 그 죄 때문에 여러분은 매일매일 가만히 앉아서 재산을 도둑맞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경제학자들은 수입 물가 상승이니 인플레이션이니 어렵게 말하지만 저는 아주 쉬운 말로 이렇게 부릅니다. 전국민 거지 만들기 프로젝트라고요. 지금 여러분의 월급 300만 원이 예전에 그 300만 원인 줄 아십니까? 구매력으로 따지면 이미 200만 원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열심히 일했는데 왜 나는 점점 가난해지는가?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받는 돈의 가치가 똥값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우리나라 좋은 나라 하면서 원화만 꼬박꼬박 저축하고 계십니까? 그건 애굽이 아닙니다. 그건 불타는 집 안에서 열심히 청소하고 설거지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배가 가라앉으면 다 같이 죽는 겁니다. 다음 장에서는. 그럼 도대체 이 난국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아야 하는지, 삼성을 팔고 떠난 부자들은 지금 어디에 돈을 숨기고 있는지 그 마지막 생존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에는 불교도 아니고 기독교도 아닌 아주 강력한 종교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삼성교입니다. 삼성전자가 망하면 나라가 망한다. 그러니까 나라는 절대로 삼성을 망하게 두지 않는다. 이 믿음 하나로 여러분은 주식이 떨어질 때마다 월급을 털어서 삼성전자 주식을 샀을 겁니다. 언젠가는 10만전자 가겠지. 언젠가는 구조해 주겠지. 믿으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현실을 보십시오. 10만전자는커녕 5만전자가 깨지네만에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바보라서 그 좋은 주식을 연일 팔아치우고 떠나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냉정하게 판단한 겁니다. 삼성이라는 회사가 나빠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땅에서 장사하는 것 자체가 이제는 메리트가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드릴까요? 외국인만 떠나는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불리는 20, 30대 청년들을 보십시오. 지금 당장 주변에 있는 젊은 친구들에게 가서 물어보십시오. 너 월급 받아서 한국 주식 사니? 라고요. 아마 10이면 9은 코웃음을 칠 겁니다. 미쳤어요? 그 돈으로 국장을 왜 해요? 차라리 코인을 하거나 미국 주식을 사죠. 이게 바로 대한민국 시장의 처참한 현실입니다. 젊은이들은 한국 주식시장을 국장이라고 부르며 조롱합니다. 그들에게 한국 시장은 투자의 대상이 아닙니다. 세력들이 개미들, 돈 뜯어먹는 사기 도박판일 뿐입니다. 회사가 돈을 잘 벌어도 주가는 안 오릅니다. 오너 일가가 상속세 낸다고 주가를 일부러 누릅니다. 회사가 좀 큰다 싶으면 물적 분할해서 알맹이만 쏙 빼먹고 도망갑니다. 주주들에게 배당금을 주는 대신 자기들 뱃속만 채웁니다. 이런 양아치 같은 판에서 누가 내 피 같은 돈을 투자하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똑똑한 청년들은 일찌감치 한국을 손절한 겁니다. 그들은 밤잠을 설쳐가며 미국 나스닥을 보고 엔비디아를 사고 비트코인을 모읍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적어도 기업이 돈을 벌면 주주들에게 나눠주는 상식이 통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이것을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부릅니다. 한국 기업들이 제값을 못 받고 싸구려 취급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전쟁 중인 나라보다 심지어 대만이나 일본보다도 한국 주식은 헐값에 거래됩니다. 이것은 굴욕입니다.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명품관이 아니라 떨이 상품을 파는 다이소 취급을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은 아직도 신토부리를 외치며 한국 주식을 붙들고 계십니까? 그것은 애굽이 아닙니다. 고장난 자동차를 수리도 안 하고 계속 타고 다니는 미련한 짓입니다. 옆 차선에서는 테슬라가 달리고 엔비디아가 날아가는데 왜 여러분만 바퀴 빠진 달구지를 타고 가면서 언젠가는 잘 나가겠지라고 기도만 하고 계십니까? 미래 세대가 떠난 시장에는 미래가 없습니다. 젊은이들이 외면하는 나라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지금 주식시장의 파란불은 단순한 하락 신호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뇌사 상태에 빠졌다는 심전도 그래프입니다. 이제 인정하셔야 합니다. 삼성전자가 여러분의 노후를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국가가 여러분의 텅 빈 통장을 채워주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는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앉아서 죽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솟아날 구멍은 반드시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 아주 구체적인 생존 매뉴얼을 공개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제이님, 제2차 IMF가 언제 터집니까? 나라가 망하는 그날이 도대체 몇 년, 몇 월, 며칠입니까?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영화처럼 어느 날 갑자기 뉴스 속보가 뜨면서 국가 부도입니다라고 선언한다는 오지 않을 겁니다. 1909, 17년 같은 충격적인 파산은 없을 겁니다. 대신 훨씬 더 끔찍하고 잔인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냄비 속의 개구리입니다. 개구리를 뜨거운 물에 확 집어넣으면 깜짝 놀라서 뛰쳐나옵니다. 하지만 찬물에 넣고 아주 서서히 불을 떼면은 개구리는 따뜻해서 좋다고 헤엄치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익어서 죽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딱 이 꼴입니다. 환율이 1,100원에서 1,200원, 1,300원, 이제 1,300원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비싸네 하다가 이제는 무감각해졌습니다. 원래 그런가 보다 하고 적응해버린 겁니다. 이게 바로 서서히 가난해지는 병입니다. 아르헨티나를 보십시오. 튀르키예를 보십시오. 그 나라 사람들도 처음부터 휴지 조각 같은 돈을 쓴 게 아닙니다. 한때는 우리보다 잘 살았고 떵떵거리는 부자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정치인들이 포퓰리즘으로 돈을 막 찍어내고 경쟁력을 잃어가면서 서서히 통화 가치가 무너졌습니다. 어느 날 눈을 뜨니 빵 하나 사려면 돈다발을 수레에 싣고 가야 하는 지옥이 펼쳐진 겁니다. 대한민국이라고 예외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저출산으로 일할 사람은 없고 빚은 산더미고 정치는 엉망입니다. 전문가들은 조심스럽게 예측합니다. 이대로 가면 2027년, 2018년에는 1달러에 2,000원 시대가 올 수도 있다고 말입니다. 1달러에 2,000원. 상상이 되십니까? 그때가 되면 여러분의 자산은 반토막이 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가루가 되어 사라지는 겁니다. 해외여행은 꿈도 못 꾸고 아이들 유학은커녕 학원비도 못 내고 수입 과일이나 고기는 부자들만 먹는 귀한 음식이 될 겁니다. 우리는 지금 선진국 문턱에서 미끄러져서 남미형 국가로 추락하느냐 마느냐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설마라는 단어 하나 믿고 아무런 준비를 안 하실 겁니까? 그것은 긍정이 아니라 방관이고 내 가족에 대한 직무유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간곡하게 호소합니다. 지금 당장 은행으로 달려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점검하십시오. 혹시 전 재산이 100% 원화 예금으로만 돼 있습니까? 혹시 전 재산이 한국 아파트 한 채에만 몰빵돼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기름을 끼얹고 불 속으로 뛰어들고 있는 겁니다. 부자들을 따라하십시오. 그들이 왜 달러를 사 모으는지, 왜 금을 사는지, 왜 한국 주식을 팔고 미국 S&P 500 지수를 사는지 공부하십시오. 저는 지금 투기를 하라고 부추기는 게 아닙니다. 최소한의 보험을 들라는 겁니다. 원화 가치가 폭락했을 때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구명조끼 하나쯤은 가지고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내 자산의 적어도 30%, 아니 반만이라도 달러 자산으로 바꿔놓으십시오. 그래야 대한민국이 흔들려도 환율이 2,000원을 찍어도 여러분의 가족은 밥을 굶지 않고 버틸 수 있습니다. 타이타닉호가 침몰할 때 가장 비극적인 장면이 무엇이었습니까? 배가 가라앉고 있는데도 현실을 부정하며 끝까지 악기를 연주하던 악단이었습니다. 그들은 낭만적이었을지 몰라도 결과는 죽음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악기를 연주하는 악단이 되지 마십시오. 물이 차오르면 악기를 던져버리고 구명보트로 뛰어야 합니다. 국가는 여러분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각자 도생. 이제는 내 돈은 내가 지켜야 되는 야생의 시대입니다. 부디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잠든 감각을 깨우는 차가운 얼음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멍하니 있다가 끓는 물 속의 개구리가 되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 움직이십시오. 여러분의 생존을 빕니다. 감사합니다.